윤창중 정치학교가 전국 순회특강을 이어갑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3시간 동안 윤창중이 강의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강의식 토크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국민 참여형 정치학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윤창중 정치학교가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데 이어 제2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11일 저녁 7시부터 충북, 충남, 인근 경기도 지역을 상대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동부창고 34동에서 열립니다. 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입니다. 제 이름 윤창중이가 말이죠. 이명박 정권의 그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대놓고 보수 논객이라고 제 스스로도 생각했고, 또 많은 독자들, 시청자들이 윤창중 그러면 보수 우파 논객이다 그랬는데, 정작 보수 우파임을 내세웠던 그 대선 기간 동안이죠. 이명박 정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는 보수 우파다, 실용주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형식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라는 게 있죠. 심리전. 그 심리전단이 만드는 그 블랙리스트에 제 윤창중 이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요즘 적폐 하는데 국정원, 이 소위 말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사찰하고 전화 도청하고 열쇠 따고 들어가서 문서 훔쳐오고 또 무슨 탄압하고 이러는 일이 사실은 국가정보원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입니다. 미국의 CIA, FBI, 전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정말 밝혀지면은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놀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명박 정권 때에 그 무슨 쇠고기 촛불 시위가 한 3개월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다. 참 택도 아닌 소리 하면서 말이죠. 그 좌파 비위 맞추고, 또 무슨 김정일이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을 때 아무런 보복도 취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문약 정권의 극치, 그 유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참 엄청나게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왜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그 국정원에 지금 적폐청산 TF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국정원 해체 본부죠. 사실은 이 국정원을 지금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 TF, 그 적폐청산 TF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발표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 이거 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말이지 좀 의심받지 않느냐, 이러한 무슨 그 재발이,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 이름을 내놓지 않느냐, 그래서 숨기지 않고 언론에 공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말이죠. 저는 하여튼 그 이명박 정권 때에 제가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이제 정치단체 논설위원을 시작했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권까지 제가 13년 동안 정치단체 논설위원을 했죠.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형 그 이상득, 네, 이상득, 그 만사 형통 이상득, 그 다음에 그 실세 이재호, 참 이 MB 정권 실세들을 모조리 제가 칼럼에 주제를 올려가지고 참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러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이명박 정권 때에 제가 논설위원을 하면서 제가 참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 행정부, 그 다음에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 한나라당 뭐 당대표, 원내, 총무, 뭐 정책위장,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래서 제가 참 일일이 청와대 수석, 뭐 이명박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온 건 다 압니다만, 청와대 수석, 그 다음에 장관, 차관, 그 다음에 한나라당 당대표, 뭐 원내 대표 모조리 제가 뒤져가지고 칼럼마다 시리즈로 제가 그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거, 소위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정신을 새롭게 세웠다는 제 나름대로의 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드시 대한민국 언론과 또 여론 시장에서는 그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지금 아주 뭐 당연한 관심사죠.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MB 정권 때만 그런 일을 했느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처럼 나오는데, 한마디로 참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럽습니다. 자기네들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고, 그것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소위 말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만 그런 탄압을 했느냐, 사찰이라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안 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논설위원을 13년을 하면서 그 악스러운 소위 말하는 정치 권력, 최고의 정치 권력과 그 투쟁하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특히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그 9년 동안, 제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고서 1년이 된 상태에서 제가 논설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이명박 정권도 이명박 대통령도 정말 김정일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참 안달을 했죠. 그러다가 다 합의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다 합의한 상태에서 천안함을 복침시키고, 그러니까 대뜸 이게 북한 수행이다 못한 거예요. 연평도 포격 도발하고 바로 보복을 못한 거죠. 정말 구질구질하고 참 그야말로 치욕적인 시절, 그게 바로 MB 정권입니다. 제가 참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절대 정권한테 꼬투리를 잡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 자기관리를 저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34살의 나이에
노태우 정권 말기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관으로. 그때의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국정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자기관리가 엄격해야만 된다. 특히 돈 문제, 술자리 문제, 여자 문제, 이건 정말 굉장히 엄격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그 돈 문제, 여자 문제, 사생활 문제, 이것을 흘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람을 코를 꿰는 말이죠. 이러한 걸 제가 참 많이 시켜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제가 이제 논설위원으로 돌아옵니다만, 신문사 돌아와서 결국 논설위원을 합니다만, 제가 무슨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던가 뭐 좀 비싼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제가 회피했습니다. 피했고, 무슨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 고주망태?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13년 동안 문화일보에서 논설위원을 하는 동안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13년을 하려면 참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새벽 5시 반 정도에는 늦어도 새벽 5시 반에는 신문사에 도착을 해야만 사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석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슨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요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정확하게 5시에 나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제가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5시에 제가 출발합니다.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이야기가 잠깐 빗나갑니다만, 제가 워싱턴 사건 때 대한민국 모든 신문들이 제가 새벽 5시, 6시까지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워싱턴에서 술 먹고 다시다가 술 퍼먹고 다니다가 새벽 5시, 6시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제가 워싱턴이 어디인지 알고 그런 술집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우선 기본적으로 워싱턴에서는 저녁 10시가 넘으면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워싱턴 교포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에요. 극히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다고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술집을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제가 혼자 가가지고 그 술집에 술이 고주망태가 다 들어온다. 완전히 이건 인간을 참 생매장, 난도질하기 위한 음모죠. 음해죠. 그런 기사가 왜 나왔느냐. 저를 매장시키는 정치 음해 세력, 그리고 국정원이 합작해서 언론에 흘렸고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물증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바로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좌익인 소위 말하는 극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 대학교 정혜국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국정원 개혁 위원장입니다. 국정원 개혁, 지금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인민위원장이에요. 지금 국정원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저는 이명박 청와대의 누구하고도, 국정원 누구하고도 단 한 차례도 술자리를 한다던가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수 논객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MB 청와대와 국정원 누구하고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피 인물,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인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홍보수석 대변인 이동관 씨, 제 언론계 후배입니다. 그래서 논설위원 시절에 서로 좀 면을 트고 지낸 사이였는데, 그 이동관 씨가 2년 동안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저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피 인물 아니겠어요? 기피 인물을 굳이 만나가지고 왜 골치 아픈 일을 하느냐 말이죠. 네? 왜 골치 아픈 일을 자처하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태희, 그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저와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단 한 번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습니다. 전화가 딱 한 번 왔는데, 김항식 국무총리를 이제 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을 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군대를 또 양반이 안 갔다 왔잖아요. 부동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서로 틀리다 그래가지고 그 시력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부동시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거,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좀, 이 사람까지 낙마하면 곤란하다, 이런 제가 시비를 걸을까봐 걱정하면서 부탁하는 전화를 걸어온 적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정수석 정동기 씨, 그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뭡니까? 지금 국정원의 블랙리스트를 업무상 관장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정동기 씨가 제 고등학교 3년 선배입니다.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권의 실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판적인 언론인이라든가 비판적인 지식인은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그들의 고언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무임승차하면서 좌파 세력의 눈치 보면서 허겁지겁 임기를 마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죠. 그 이명박 정권이 지금 9년 만에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정치 보복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이동관 홍보수석에 이어서 말이죠. 무슨 홍상표, 김두우, 최금락, 그 홍보수석들이 쭉 이어졌지 않습니까? 저한테 전화 한 통화 걸어온 일이 없습니다. 이게 권력인 거죠. 저 또한 전화가 걸려오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화해서 어쩌저쩌니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저는 정말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호 씨, MB 정권의 최대 실세였죠. 그 양반이 국회의원 떨어지고 워싱턴에서 지내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한나라당 당대표로 컴백하려 했죠. 그래서 제가 이재호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반박을 했어요. 지금 그러다가는 한나라당이 완전히 깨진다. 그랬더니 신문사하고 저하고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법원 판결은 원고 이재호의 완전한 패소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이름이 MB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라고 보도하면서 어떤 언론은 또 웃기지 않는 또 사람 잡는 또 보도를 했어요. 제가 친박이기 때문에 MB 국정원에서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박근혜 그 당시에 의원, 당 대표, 제가 얼마나 비판의 화살을 쏜 줄 아십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제가 엄청난, 저는 무슨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서 결코 어느 편을 두둔한 칼럼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한 차례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과는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또 당대표 시절에 딱 한 차례 독대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차례. 근데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죠. 저를 이제 그 공개된 자리, 그 공식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주 특유의 날카로운 웃음을 지으면서 윤 의원님은 종아리에 피가 철철나게 매를 때리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이분이 상당히 제 칼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구나. 그러다가 제가 논설시장이 되니까 축하 전보를 보냈어요. 그 축하 전보에 그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에 빼곡하게 참 그야말로 참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러한 축하 전보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좋은 관계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도 아니고 무슨 밀접한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저를 제1호 인사로 그 기용하겠다는 의중을 저한테 전해왔을 때 제가 상당히 놀랐죠. 이게 무슨 의도일까 말이죠. 어쨌든 지금 무슨 MB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그 좌파 계열 인사들이 마치 무슨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MB를 직접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김미화, 문성근, 황석영, 여기에 서울시장 박원순까지 마치 무슨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하면서 탄압받은 것과 똑같은 표정으로 나와서 말이죠. 그런 어투로 자기들이 무슨 거대 권력의 희생양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김미화, 문성근, 박원순, 뭐 황석영 이런 분들 말이죠. MB 정권 시절에도 자기들이 탄압받고 있다. 그 재미 본 사람들이에요. 네? 어디에서 뭐 하차했다. 이건 뭐 MB 국정원의 탄압이다. 뭐 KBS 블랙리스트다. 얼마나 재미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어지간히 우려먹고 있어요. 정말. 네? 노무현 정권 때 말이죠. 그 영화배우 김지미 선생. 그 영화인 협회장을 하다가 그 노무현 씨가 그 정권 잡으니까 그 영화계에 있는 그 노사모 패거리들이 나가라고 밀어붙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지미 선생 탄압적 이 장사 합니까? 탄압 장사 해요? 지금 9년 전의 이야기를 갖고 말이죠. 저도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이 사람들한테 이 정권한테 제가 할 말도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대검 중수부 통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제 은행 계좌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그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 직원이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윤 선생 계좌를 대검 중수부가 뒤지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제보까지 해줬고. 노무현 정권 때 그 노무현 실세들이 윤창중이가 글쓰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압력을 넣고 저한테 그런 소리가 전해오게 한 줄 아십니까? 그거 다 밝힐까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9년 전의 일이고 15, 16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또 끄집어내가지고 탄압 장사하는 거. 자,
정말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이. 가장 웃기는 사람 작가라는 황석영 씨 아닙니까? 그 양반 어떤 사람입니까? 미립북 해가지고 김일성 만나서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민족의 지도자다. 김비어천가 쏘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도 뜬금없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말이죠. 유라시아 알타이 문화경제연대라는 정말 이건 무슨 소설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지 말이죠. 제주꾼이에요. 유라시아 알타이 문화경제연대 이런 정책 무슨 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MB에 환심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중앙아시아에 날아간 인물이 대통령과 함께 그런 인물이 황석영 씨예요. MB 정권에서 이런저런 큰 감투 무슨 역사 어쩌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 어쩌고 하는 그런 감투 많이 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한심한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철학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이런 그 탄압 장사꾼들 툭하면 탄압받았다고 하는 그런 탄압 장사꾼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속이 느글느글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MB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떠느냐 호들갑을 떠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탄압 장사는 체질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미 9년이나 지난 일을 갖고서 말이죠. 이 탄압 장사하는 거 제 체질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